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 다음에 시총 차트, 도미넌스, 비트코인 숏 차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이제 6월 1일인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이제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먼저 보면요. 현재 이제 일봉에서 지난번에 이 채널의 4분의 1점을 통과해서 안착해 준 이후에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까지 눌러준 이후에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차 4분의 1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과 이제 보시면 이 삼각 수렴의 끝자락 보시면 이제 6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 4일 전에는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하면서 이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채널 상승 채널 그랬잖아요. 그 상승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이 그때쯤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요. 아로야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20주 이평선 그리고 이제 장기 주봉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과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맞는 일정 부분 맞는 이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지금 현재는 5,000달러고요. 지금 이제 봉은 8,500 지금 비트코인은 8,537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있는데 일단 지금 상승장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장이라고 하면 어떤 흐름을 보일까? 이제 이 부분 먼저 볼게요. 2015년도 20주 빨간색 20주와 50주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와 같이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20주 이평선에 이제 걸쳐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20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한 적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바닥에서 20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상승장 끝자락에서 20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여기서 이번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고 현재 위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이제 1-1안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 이때 15년도 말 16년도로 차트를 볼 것이 아니라 2017년도 4월과 5월로 이제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이제 이쯤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채널 4분의 1 지점을 막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20주와 봉의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이격이 더 벌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격이 벌어지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요. 20주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한 뭐 8,000달러까지 올라오면 8,000달러, 뭐 10,000달러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20주 이평선 올라와주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주 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는 거죠. 눌러줘서 이제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20주 평선까지 눌러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이때 뭐 9,400달러까지 조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안 빠진다는 거냐 이건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현재 상태는. 그리고 우리가 빠지려고 하면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상승 채널을 먼저 깨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방 관점으로 이제 계속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아로야미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평선 주봉에서 20주 이평선과 이제 만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격이 충분히 벌어준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20주 이평선 만날 때 보시면요. 이때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바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요. 일단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줘요. 그래서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주 이평선과 만나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뭐 숏을 쳐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숏은 여기서 쳤는데
올라올 때 여기서 그냥 횡보해버리고 20주평선 올라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횡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까지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쇼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도 이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알트코인들도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2,600억 달러, 2,600억 달러를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넘어가준 이후에 20주평선까지 눌러줬고요. 눌러준 이후에 다시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총 차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4분의 1 이 지점이 있는데 시총 차트는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는 일단 약간 왜곡이 돼 있어서 단기적인 것만 제가 이제 이 트레이딩 뷰, 수정하지 않은 트레이딩 뷰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봉이고, 20일, 50일이기 때문에 20일, 50일간에는 뭐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걸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21이평선, 21이평선에서 51이평선에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21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6월 4일 전까지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6월 1일이니까 내일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5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21이평선은 내려오고 있고 51이평선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6월 4일 5일쯤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차트는 일단은 우리 시장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숏 차트는 나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숏 차트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20일 이평선 닿기 전에 눌러줬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숏 물량을 회수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때리고 오히려 자를 사람들이 잘랐던 거죠. 자르고 나니까 이 잘랐던 시점이 언제냐면 5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봉에서요. 5월 27일이 언제냐면요. 이때예요,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숏을 잘랐어요. 예, 이때 숏을 여기서 잘랐죠. 숏을 쳤던 사람들이 자르니까 고점에서 딱 자르니까 넘어가서 27일 딱 고점에서 잘랐잖아요, 지금. 27일 비트코인 이 27일 고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숏 친 사람들이 자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잘라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숏 평균가는 뭐 이쯤 되겠죠. 뭐 한 8,000달러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라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빼주는 거죠. 다시 8,000달러까지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추가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냥 숏 다시 때릴 걸. 나 쫄지 말고 그냥 자르지 말고 때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눌러줬던 숏 물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21 이평선을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숏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고 일단은 50주 평선 지금 50주 평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50주 평선까지는 숏 차트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20주 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숏 차트가 50주 평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50주 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 추세 라인까지 이때처럼 이 추세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추세 라인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이때는 하락장이었고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 숏 물량이 늘어났던 이거는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꺾여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을 넘어가는 그 숏 물량이 증가를 할 거라고 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먼저 아루야미님이 써주신 내용은 답변을 지금 드렸습니다. 드렸고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요. 주봉 차트 보면 이제 장단기 이평선 간극이 크게 벌어진 상태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수렴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다음으로요.
박폴님이 오전에 그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를 보셨대요. 그래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더군요. 금융권의 힘과 욕심, 방관하면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은 정부, 피해는 전 국민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정상의 위치에 있군요. 그때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오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모두 보셨겠지만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안 봐서 저도 이제 지금 인사이드 잡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보려고. 빅숏은 봤는데 지금 BWI님이 빅숏 추천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빅숏은 봤는데 이제 인사이드 잡은 안 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저같이 학생 시절 경제에 어두워 당시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 한번 봐둘 만한 영화인 듯 합니다. 그 상황을 그린 영화 마진콜도 있더군요. 내일 시간 내서 이제 보려고 한다 얘기해 주셨고, 추천해 주신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영화 있을까요? 얘기해 주셨고, 이제 박폴님이 빅숏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빅숏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마진콜도, 예, 저도 이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다음으로 지금 박폴님 했고, 이제 이승준님이 바이낸스 대표가 하고 있는 손가락은 일루미나티 상징이라고 보기보다는 바이낸스의 이제 B 모양을 만든 것 같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4명이 같은 손 동작이다 해서 이제 B 모양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 아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그냥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게 일루미나티 손동작이 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뭐죠? 그 666 아마 연상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한번 봤고,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고, 잠시 뒤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민성님이 코빗 거래소와 국내 타 거래소 간의 가격이 맞춰지는 걸로 볼 때, 이게 지금 그 코빗에서 이 이후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입금이 풀렸다고. 근데 이제 아마 그때 먼저 딱 눈치를 채신 거예요. 가격이 계속 맞춰진다라는 거죠. 맞춰지고 있었고, 맞춰진 이후에 개인들한테 입출금이 딱 풀렸습니다. 그래서 1시에 입금이 풀렸고, 미스터 우식님이 딱 썼어요. 그 내용을 풀렸다고, 1시에 풀렸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성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봤고,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딱 시장을 볼 때 뭔가 딱 시장에서 센스 있게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반차님, 아까 이제 이승준님은 이제 바이낸스 B라고 얘기해 주셨고, 시장이 반차님이 이제 중국에 아마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좀 관련된 이야기를 아시는 것 같은데, 중국인이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대단한, 엄청난, 오히려 약간 은어 같은 이야기인데, 뭐 보니까 이제 게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쓴대요. 게임할 때 막 666 이렇게 친대요. 그러면 이게 뭐 소를 의미하고, 그 발음이 중국어로 뭐 리우의 발음과 뭐 니우의 발음이 비슷해서 간단하게 이제 6으로 자판을 치면서 생긴 인터넷 언어 유희 숫자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로 뭐 520, 521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워아이니 와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몰랐는데 이거 아마 중국 계통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이콘 그림도 뭐 중국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쪽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66은 서양의 악마의 숫자가 아닌 대단하다. 중국 그걸로 이제 대단하다라는 거를 걔네들이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마법천사님이 쩐떠마 쎄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쩐떠마 쎄쎄. 예. 다음으로 예. 이준영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시각에서 대해서 제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2년 전부터 환희와 절망을 반복하면서 모두들 많이 지쳐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해밀리 여러분, 혹시 해밀입니다. 해밀리가 아니고요. 해밀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발음이 회밀리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가 그 해밀리인데 회밀리로 이제 들리셨나봐요.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딜을 할 때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두 가지만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 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세력이 무엇을 원하고 세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두 가지 답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이 갑이라면 우리도 갑입니다. 갑이라서 쫄 필요가 없고, 을이라서 이제 거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벌어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외면당했던 시간들, 술 한 잔에 자책을 마셨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 이 모든 시간을 버티고 이겨낸 우리 해밀리 가족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얘기해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나, 오빠, 애들, 아내, 친구 등,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좀 약간 하락장 때 힘들었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이 이제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앞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힘들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이제 힘든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큰 시각으로 이 시장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조정, 이런 구간도 우리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제 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어디에 값진 물건이 있는지 아는 해안과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용기와 서로를 지켜주는 의리와 신사답게 나누는 폐허 정신이 있습니다. 세력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와 기대를 대가로 이제 돌려주는 것이며,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좋은 글 써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자이즈님이 채널을 이제 그려보셨대요. 그래서 로그 적용된 장기 채널은 정말 놀랍도록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 채널도 이제 그려봤는데 해밀리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금은 3층, 은은 2층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네요. 비덴트도 그렇고 금은 바닥 다지고 있는데 조만간 다 같이 크게 한바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지금 어제 제가 가자이제님이 이 아이디어 주신 거, 그거와 같이 해서 어제 그 금 차트와, 그리고 어디였죠? 터키 리라와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3개 연속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자이즈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신 거는 이게 은 차트예요. 은 차트고, 은 차트 보면 차트 모양은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고요, 눌러주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깊게 조정받고 쌍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어디까지 받았냐면 이렇게 깊게 받았죠. 이렇게 깊게 받았습니다. 지금 채널의 4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은은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위치를, 지금 이 위치를 알려주신 겁니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금 차트를 보시면요, 금 차트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1-2단으로 진행되는 게 결국 이제 금 차트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금 차트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게 2017년도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보신다라고 하면 2017년도 이제 말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 바닥을 찍었던, 작년 말 바닥 찍고 올해 초에 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4분의 1 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4분의 1 점을 통과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채널 중반까지 올라가고 이때 조정을 받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 4분의 1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기 이 조정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일단 조정은 이쯤에서 이제 한번 크게 받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이기 때문에 20월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20지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쯤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채널의 거의 상단부까지 올라오죠. 물론 채널 상단부에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채널의 한 4분의 3 지점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채널 중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은 보시면 은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이라든가 은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금보다는 은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승을 했을 때 은이 금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건, 이제 은이 지금 현재 상태가 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흐름을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서 반등해주고 채널 상단부에 다시 한번 약간 변동폭을 보인 다음에 돌파해서 넘어가지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슈팅 나와서 다음 채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92달러인데 거의 이제 10배, 금 차트도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그러면 1온스당
1온스당 지금 1300달러에서 뭐 13,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승률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더 클 것이고,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고, 이 위치들, 이 자산의 각각의 위치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저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단기 매매가 아니라, 굵직굵직한테 한 번씩 매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때부터 계속 샀죠.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샀고 매수했고, 지금 여기서 한번 털어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한번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계속 홀딩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이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뭐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 되면 뭐 1년, 이렇게 매매하는 횟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자이즈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주셔서, 근데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자이제님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계신 게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가자이제님도 많이 본인이 내가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시각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가자이제님이 써주신 멘트를 좀 읽어보면, 추가로 금은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채널 상단 터치 후에 이후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몇 층에서 가격을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 차트와 은 차트를 비교해 보면, 금 차트는 채널 중반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은 차트는 채널의 4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한 중간쯤부터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몇 층에서 남는 등, 그러겠죠. 여기서 금은 차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면 S 차트가 완성이 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 S 차트 완성은 추가적으로 저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에 법정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가치를 어느 정도 잃어서 가치 이전이 끝나면 그때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네. 켈타스킴님이 트레이딩 쓰고 있는데 허리 아파 죽겠다고, 제대로 좀 배우고 싶은데 이제 뭘 할지 모른다. 유료 전환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써야 할라나요?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저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가자이님도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자이제님 써주신 내용 했고, 지금 큰 부기영화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제임스님이 써주셨고, 차트를 스스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이제님도 아마 이거 공부하시면서 차트 배우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난 차트 이런 거 볼 줄 모른다 하셔도, 이게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고 자주 보시면 아마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입문서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책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말씀드리고, 그 차트 책들은 저도 이제 뭐 많이 봤는데, 예전에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순하게 그 차트 이론적인 내용들 설명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책을 안 사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차트 같은 경우는 직접 많이 보시고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고, 내가 그려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좀 이제 차트 많이 그려본 사람들 그린 것까지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가자진처럼 차트 그린 거 올려보고 공유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투자 총서, 그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괜찮은 책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책이 가장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큰 부기영화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가자이제님이 써주신 내용과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금과 같은 형태로 채널 상단부를 찍고 나중에 또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굴이 끝나면 그 희소성은 엄청나겠죠. 채굴 끝났다고 광고도 엄청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점까지 소량이라도 비트코인을 들고 가 보려고 하는데, 유사 사례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셨고, 그 유사 사례가 터키 리라와 차트입니다. 터키 리라와 차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제 영상 2부에서 지금 1부에 글을 써주셨으니까 2부 영상 보시면 터키 리라와 차트가 이제 금 차트와 비슷하고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시장 기준으로 가격 등락이 오고 있네요. 역배열 초기 상승 모델이라 수직급 등은 없고 한 번씩 저항대에서 조정은 필연적이라 느껴지네요. 그런 사유로 트론의 상승률이 높아 이도로 이제 물갈이 시켜 주었는데 하락에는 장사가 없고 도끼인 개킨이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알트코인 조정 거의 그러니까 어차피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물론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하락하게 되면 이제 비슷한 거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직 안 간다고 해서 매도하게 되면 매도하고 나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알트코인 조정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2일 정도 시간 끌고 다시 세차게 다음 저항대로 몰아칠 겁니다. 단기 하시는 분들은 달러에서 판단은 힘드니 비트코인 차트 BTC 마켓에서 저항대가 잡히면 한 번씩 물갈이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일한데 한 종목이 20% 오르고 하나가 10% 올랐다라고 하면 하나로 피신하거나 현금 없이 두들겨 맞아도 핏똥은 조금 쌀 것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트론 지금 일본 기준 저항대 두들겨 맞고 4시간 본 기준 지지대 하단이니 마음 놓고 사놓고 시간만 죽이면 되는 구간으로 보인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초기 모델이라 시간은 다소 많이 걸리겠으나 궁극적 방향은 우상향 패턴임 얘기해 주셨고 지금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지금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BTC 마켓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보면 각각의 이제 지지라인에서 한 번씩 지지라인 맞고 반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한 번에 다 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V자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반등 나오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반등 나오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배열을 이제 풀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핵토끼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가 아닌 기존에 진행됐던 대출이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오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당장은 생활, 투자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의 대출인데 소액이라도 더 대출을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반대로 기대출을 빨리 상한해 둬야 될지 제 조언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대출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제 현금 흐름이 좋다.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좋고 이 현금 흐름이 당분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당분간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대출 이자가 지금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 같은 어떤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한 20%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고려해 보시고요. 그 상황에도 내가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약간 극단적인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대출을 풀 땡겨서 하게 되면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거나 그래도 현금 흐름이 딱 끊긴다거나, 왜냐면 IMF 때 직장 잃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IMF 때 갑자기 내가 원래 부동산으로 어떤 월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가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1년 2년 지속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그 수입원이 없어지고 이자만 그 비용만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도 내가 충분히 이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금리를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지금 1210원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심하시고, 이자가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IMF 때처럼 생각해 보시면 외환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어찌됐든 돈을 잡아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료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선생님의 주식 장기 투자하라 책을 보면 가치 투자 복리의 장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식과 같이 코인 시장도 배당이라는 게 없지만 주식은 배당이 있는 거고 코인 시장에는 주식과 같이 배당이 없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코인도 뭐 배당 성격은 아니지만 그 포스라고 해서 포스라든가 뭐 베이킹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스테이킹 뭐 베이킹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당 형식은 아니지만 뭐 그런 형태,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돈을 맡긴 돈에 어떤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포스라든가 베이킹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년 장투하면 복리와 같이 상승이 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또한 해당 책에서는 잦은 단타성 거래의 수익이 장투의 가치 이상을 못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험성에 현재 비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우리가 휘둘려 이동되는 게 알트 전환으로 리스크가 작용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만약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체 매매를 했잖아요. 알트코인을 교체 매매를 했는데, 이 교체 매매를 한 타이밍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교체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약간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이 주봉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알트코인으로 교체할 때,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상단부에 있을 때, 이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거 지금 왜곡됐습니다. 차트가 약간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일단 그럼 고쳐서 지금 이게 지금 왜곡돼 있어서 제가 여기 그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거를 이제 해서 도미넌스 2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수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게 교체 매매를 제가 뭐 단기 매매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교체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오히려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도 교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검정색이 수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사비님이 새로 이제 도미넌스 만들어 주신 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상단부에 닿았을 때, 이때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그리고 채널 하단부에 닿았을 때 이때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채널 뭐 중반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다시 알트코인으로, 그리고 이때 채널 하단부에 다시 닿았으니까 이때는 다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라고 하면, 교체를 언제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월, 그리고 6월이요, 그리고 11월, 그리고 1월에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비트를 알트로 본격적으로 교체한 게 이제 이때 교체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교체한 거는 거의 이제 1년 넘은 뒤에 교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매를 몇 번 안 했다라는 거죠. 거의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큰 교체 매매를 5번 정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책에서 나왔던 잦은 단타성 거래는 보시면 뭐 10분 보고 아니면 뭐 30분 보고 이렇게 단기 매매, 차트 깨지면 매도했다가 다시 차트 올라타면 매수했다가 아마 이런 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는 뭐 비트코인 그때 매도해서 다른 자산,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자산으로 또 옮길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불화살을 날려라 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각자 수익률 오픈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중 올해 최고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근거나 이유 공개는 뭐 선택사항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재미로 하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재미로 올해 안에. 그래서 뭐 리플 16,977불, 예, 뭐 장난 아닌데요. 예, 올해. 그리고 이게 외계인을 고문해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비트코인은 뭐 80만 불, 용한 무당이 점재줌 이렇게 써주셨고, 연말에 최고 근저가 포상해 주세요. 값은 싸고 소속감은 들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봐서 뭐 주말에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 올해 비트코인과 올해 이더리움, 올해 리플 이 세 개 어떤 여러분들 예상가 재미로 그냥 써주시고, 이유는 안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써주신 다음에 나중에 올해 연말에 올라왔을 때 가장 이제 근접하게 뭐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올해래요.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주말쯤에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또 이거에서 뭐 했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막 이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예상가를 썼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6월 4일 찌라시에 매료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공포로 다가와 작전명 훌치기 시도해서 저도 이제 듣기만 했는데 상황이 긴급해 명동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동 한번 다녀왔다고 얘기하셔서 아마 뭐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송기봉님은 어찌됐든 이제 워낙 이 경험이 많으시고 충분히 뭐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나마 이제 뭐 좀 걱정이 덜 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이거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여러 가지 정황상 높다라고 해도 100%는 없는 겁니다. 100%는 없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맞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우리가 1% 틀릴 확률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배팅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금 관리를 운영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성공으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확신과 자금 관리입니다. 여유로운 자금 관리. 이게 안 되면 내가 확신을 갖고 아무리 이 시장에서 지금 상승에 배팅을 했는데 자금 관리가 안 돼서 여기서 잘못된 자금 관리로 인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상승 1% 어떤 불확실한 이유로 떨어져서 갑자기 이제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퍼즐성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난 뭐 마운트곡스 사태처럼 단기적으로 대형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해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털리고 가는데 그 털린 그게 너무 나한테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 근데 내가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고 마진 거래 하지 않고 내가 내 그냥 돈으로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하면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토막 났다 다시 순간적으로 찍고 올라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9.11 사태, 주식시장 9.11 사태도 그게 올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고 그때 어떤 9.11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그때 이제 풋매도 쳤던 사람들 그냥 완전 깡통낸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것도 이제 만기를 하루 남겨놓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절대 내가 1% 사실 9.11 사태가 이건 일어날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 항상 최악의 경우 그리고 어떤 변수가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어제 제 아는 지인이 만나서 대출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여유 자금이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3개월 뒤에 써야 되는 돈이냐 물어보니까 3개월 뒤에는 써야 되는 돈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3개월 뒤에 써야 되는데 이 3개월 뒤에 이 시장이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고 만약에 그걸 썼는데 3개월 뒤에 갑자기 올랐다가 뭐 빠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빠져서 내려와서 정체에 있다 다시 채널 바닥까지 찍어주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낸 뒤에 올라간다거나 하면 그때 내가 30% 손해보고 그 돈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되고 그 여유자금이 단기에 내가 몇 개월 뒤에 쓸 돈이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곰돌이 푸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김프가 많이 꼈는데 김프 역프가 생기는 이유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코인판 가면 김프가 지금 2% 약간 안 되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빗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김프가 이 정도는 그렇게 맞는 뭐 김치 프리미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진 않고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채널의 상단부까지 아니면 채널의 중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프리미엄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뭐 프리미엄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프리미엄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은행 그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프리미엄은 갭은 좁혀질 겁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재정거래를 하는 뭐 봇들이 돌아다니거나 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정거래를 하는 그런 물량들로 인해서 이런 프리미엄은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뭐냐면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외 거래소랑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해서 재정거래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출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계속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좋은 기사인데 리플 589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박 뉴스입니다. 드디어 XRP를 기축으로 하는 뱅킹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이는 리플이 인터넷 프로토콜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XRP가 단지 국제 송금만을 위한 매개물이 아니라 은행을 통한 국가별 법정 통화, 그리고 분산형 암호화폐, 자본시장, 무역금융, 사물인터넷, 인터넷 지불 결제, 인터넷 쇼핑, 심지어는 소셜 플랫폼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나 자산, 가치물을 통합하여 XRP 기반으로 자유롭게 트레이딩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을 정보의 인터넷에서 가치의 인터넷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XRP의 진정한 가치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겠죠.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사가 됐어요. 뭐냐면, 일단 리플이 그 XRP 랩에서 이제 창립자는 후원하는 해서 어떤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 이제 XIGN이라고 불리는 이 앱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사용자가 유로, 달러, XRP 및 기타 어떤 암호화폐 이런 걸로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리고 뭐 전송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진짜 XRP가 모든 은행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앱이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행 앱, 그리고 뭐 신한은행 앱, 이런 각각의 앱들 있잖아요. 이런 앱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도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이 지갑 하나로 다 사용해서 그리고 그런 은행들 돈도 필요 없이 여기에 다 리플, XRP 넣어놓고요. 뭐 각각의 어떤 우리 법정화폐들도 어떤 디지털화된 법정화폐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법정화폐로 보내고 싶으면 뭐 리플을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법정화폐로 교체해서 전송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은행이 필요 없는 거죠. 국민은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볼 수도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비트베리, 이런 것도 이제 암호화폐랑 법정화폐를 이제 연결시킬 거라고 봐요. 연결시킬 거라고 보는데, 카카오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내 시장 한계가 있는 거고, XRP는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우리나라 카카오뱅크 이거랑은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국내 수준에서 한계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 이 XRP가 하고 있는 지금 진짜 리플 589님이 주신 이 자료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 주가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뭐 0.5, 0.6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만약에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2008년도 서프라임을 겪고 나서 앞으로 이 은행들, 기존 시스템 은행들은 이 10년이란 이 시간 동안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기존 시스템 은행들은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살아남는 몇 개의 은행들도 있겠지만 많은 은행들이, 대다수 은행들이 변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없어질 거다라는 판단을 금융 세력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 은행주들을 올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실제로 가치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뭐 도이치뱅크라든가 이런 유럽 은행들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가 모습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미 그런 모습 자체가 이번 어떤 이런 4차 산업으로의 시장 변화, 이 4차 산업으로의 이 시장 변화에서 기존 산업이 바뀌면서, 특히 이제 기존 산업에서 금융 쪽, 증권이라든가 은행, 뭐 보험, 이런 기존 금융권 산업들이 완전히 재편되고 바뀔 것이다 라고 보면, 여기에서 경제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다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존 금융권들은 없어질 것이고요. 살아남는 몇 개의 은행들은 흡수되거나, 거래소에 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흡수되거나, 뭐 벡트 이런데 증권사들은 또 흡수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괴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수의 그러니까 우리 뭐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덕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진짜 모든 지갑들, 그리고 모든 또 은행 서비스, 은행 앱들,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이 리플이 이 XRP가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뭐 앱들 여러 개 쓰고 있는 것처럼 다른 앱을 쓰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뭐 유튜브 말고도 뭐 네이버 TV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는 저는 XRP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뉴스가 뭐냐면, 이제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인데 CJ님이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CJ님이 복귀를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웃었어요. CJ님 댓글 보면서 너무 웃어서, CJ님 이 댓글 볼 때마다 저는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치도 있으시고, 이런 댓글을 쓰려면 굉장히 똑똑해야지 저는 이 댓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예, 뭐 크르릉님 댓글 쓰셨는데, 힘들면 으르릉 되세요. 크르릉 되지 마시고 이렇게 썼고, 여러분 아마 이제 CJ님 댓글 쓰신 거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홍준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제 주위 코인하는 분들이 이번 하락에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밀리 채널 구독하면서 초반부터 그렇게 투자하라고 했는데, 엊그제 투자하면서 하락했다면서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비트 400만원, 500만원 때부터 그렇게 투자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고, 1000만원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더니, 이제야 또 조금 빠지니까 손절했다는 거죠. 역시 투자는 본인 역량만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 패티서님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제 한 번은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은 얘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나 분명히 이제 이럴 거죠. 너 투자할 때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얘기를 해줍니다. 예, 결국 이제 소개한 사람도 투기꾼이 되는 것이고요. 씁쓸합니다. 꾸시님 400원일 때 같이 투자 얘기 안 하죠. 그들은 400만원일 때 1000만원, 2000만원이 되어서 그때서야 같이 투자라고 외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5천만원, 6천만원 넘어가면 막 비트코인 1억까지 하면서 이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켈처스킴님이 절대 억지로 권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말려도 한다. 그래서 제 지인은 딱 한 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흘려듣지 않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얘기했는데 절레절레 하면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삼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내가 좋은 의도로 한번 해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역량이 안 돼서 손절하고 나서 괜히 누구 말 듣고 해서 괜히 나 손해만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했을 때 조언을 해주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만약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당연히 오히려 손해보고 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굉장히 웃긴 겁니다. 진짜 비트코인 여기서 저도 이제 단톡방 보면서 느낀 게, 비트코인 조금 빠지니까 막 사람들 빠진다고 내가 뭐 맞추지 않았냐, 하락 나오는 거 맞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내가 얼마에서 팔았는데 잘 팔았지 않았냐, 또 맞췄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22평선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막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그냥 조정,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물론 나는 이렇게 단기 조정, 이런 단기 조정도 나는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만족되시면 매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굳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오고 나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쌀 때 사놨으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이 시장의 어떤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만 일정 부분 뭐 약간 스윙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번씩만 매매를 해주면 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난 그냥 홀딩해서
나는 포트폴리오 딱 짜놓고 그냥 홀딩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준호님이 써주신 글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저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라조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업비트에서 리플을 원화마켓에서 매수 평균가가 413원, BTC 마켓에선 8,200사토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 때 기준이 원화로는 400원에 사신 거고요. 413원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8,200사토시에 사신 겁니다. 근데 원화는 가치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해서는 지금 올랐죠. 리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리플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리플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8,200사토시에서 아마 5,000사토시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만약에 사실 때 비트코인을 카라조님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을 샀고 나는 만약 카라조님 목표는 나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아직 사토시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8,200사토시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원화로 샀기 때문에 원화로 수익이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원화로 그냥 뭐 500원이든 600원이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교체해서 리플을 사신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뭐 나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어찌됐든 목표다라고 하시면 8,200사토시 그때 살 때 그때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리플을 사시는 것보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리플을 더 갖고 계시다가 8,200사토시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셔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비나이다님 그리고 이제 비나이다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 다음으로 강회장님이 회장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95%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5%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코인 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재료 소멸은 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기업의 합병설이 돌다가 후보 기업들이 떡상하지만 막상 합병을 하고 나면 재료 소멸로 떡락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빼딱곰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인 시장이 재료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물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재료가 제도권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슬슬 어제 이제 기사에 나왔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움직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착시키려는 분위기가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고점이 왔을 때 세력은 명분을 만들어 크게 하락을 시킬 텐데 그 명분으로 이 내용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쓸 수 있겠죠. 한편 이 시나리오대로 한 번에 큰 하락 후 제도권 안에 빠르게 정착해 나간다면 오히려 큰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제가 이 기사를 지금 열진 않았는데 잠깐만 이 기사를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본 관련된 기사를 일본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다 이 기사를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일단 어떤 기사 제가 이 기사였나요? 일단 한번 보고 맞습니다. 딱 정확히 한번 찾았네요. 일본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됐다. 1년 후 법 시행.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31일이니까 1년 후에 법을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31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암호화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이 되고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돼서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상 통화가 아닌 암호 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마 세금적인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4월부터 뭐 전체적으로 된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 박빌부님이 이렇게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년 4월 전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까지 맞물려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강 회장님이 써주셨던 내년 4월 전까지 한번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4월 전에 이렇게 세금 이슈 있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에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해서 빼고요. 빼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금 차트 말씀드렸던 그 그림과 비슷하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올해 말 또는 내년 3월까지 올라갔다가 제도권 편입되면서 오히려 빠지는 겁니다.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제도권 편입된 이후에 그 뭐죠? 터키 리라 차트처럼 돌아나가면서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 주신 거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제도권 편입, 그리고 터키 리라와 흐름, 그리고 금 차트, 은 차트 흐름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금 차트처럼 빠진다고 하면 채널 중반, 은 차트처럼 빠진다고 하면 올라간 이후에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돌아나간 이후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서 쭉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교체할 때는 교체를 해주고요. 예, 지금 일단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리플 589님 했고, 강 회장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남았는데 남은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 영상 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머니마니님이 써주셨고, 강의 보면서 차트 나오면 강의 멈추고 아주 똑같이 따라 그리면서 추세고 평행 채널이고 이평선과 이평선 값을 자꾸 그려보고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걸 느낍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쉬워요. 답을 다 보여주고 그거 반복해서 따라해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고 깨닫습니다. 그 쾌감이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딱 깨달았을 때 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지금 머니마니님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가자이즈님처럼 차트를 공부를 해보고 또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또 그게 또 우리한테 다시 시너지로 돌아와서 또 같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서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마님처럼 혹시 아직 내가 난 차트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뭐 가격 얼마 얘기하면 그냥 그것만 보고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내가 나중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아니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지금 머니마니처럼 이렇게 공부를 직접 하시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 가시면서 성장을 해 나가시는 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서로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해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